IRP에 대한 용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써있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단 여기 선생님들이 아시는 IRB와 IRB가 알려진 IRB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선생님들은 IRB를 딱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계획서를 검토하는 곳, 나의 계획서를 검토하는 곳이 IRB거든요. 근데 IRB는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은 수단이고 사실은 목표는 여기 나오는 피험자 보호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왜 다르냐면요. 계획서를 검토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낼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내도 아무튼 아이가 다 못해질 거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유를 줄 때 연구자와 IRP에서 부신할 때 꼭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와 대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전화 거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 계획들을 시행하다가 바이올렛의 데뷔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피험자 데이터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피험자를 계속 유지해도 될까 말까. 이걸 이제 IRB에 물어보시는데, IRB는 아까 그 기술한다면 그렇게 답하지 않죠. 어떻게 답하냐면, 해당 피험자한테는 문제가 없었나요? 어떻게 그걸 바로잡으실 건데요? 앞으로 예방책은 뭔데요? 그러면 연구자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아까 위조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했는데 IRB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선생님이 책임지시거나 아니면 스폰서하고 같이 합의하셔서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IRB는 피험자의 관심 보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그런 거 나올 텐데 그 부분의 맥락을 두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IRB 약사법, 의료기기법, 그 다음에 기존까지는 유전자와 배화에 따른 관리가 되는 생명유림이 나타내는 법률이었는데 다음 연자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2월 2일부터는 사람을 대상한 모든 연구는 다 이제 국가의 법령 안에서 틀에 규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유림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커지게 되죠. 여기 이제 IRB 등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ICCP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게 미국의 연방법에서 있는 IRB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물론 이제 IRB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이제 알려진 이름이지만 사실은 유럽 쪽에 가면은 IRB라는 이름보다는 EC나 REC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IRB는 지역해 보면 인스티튜셔널 리뷰 보드라고 해서 기관 심의위원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유럽 쪽의 어원을 보면은 사실 더 명확하죠. 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뭐하는지 대충 감이 잡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름은 다 다르죠. 어쨌든 IRB를 이해하시는 데 큰 문제 없으실 테고요. 이건 IRB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심의하는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난사이언티스트, 원내위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그룹핑이 대항마에 심의가 된다는 얘기고요. 특징은 대부분의 원내위원회는 병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위원장 당신이 하셨지만은 IRB는 그 독립적인 요소 때문에 위원들이 스스로 호선에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계 질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독립되어 있죠. 물론 저렇게 한다고 해서 100% 독립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복잡하게 화성인 남자, 금성인 여자로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 IRB 심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또 저희한테 옵니다. 여기 선생님이 잠시라도 계속 IRB 사무실에 전화하시죠. 근데 그렇게 전화 거는 과제의 95% 이상은 다 IRB 심의 받아야 되는 건데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왜 전화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받아도 될까를 하시는데 다 받아야 되죠. 이제 생명일보도 바뀌었으니까. 근데 조건이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사전에 IRB 심의를 받아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IRB 받아야 되는 사람을 대상한 연구는 다 받아야 됩니다. 다 조건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그 사람 그 자체의 것도 있지만 인체 유래물, 어떤 개인의 정보, 차트 정보라든지 임상 정보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근데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논문에 나온 것처럼 케이스 리포트가 연구화되기 목적이 아닌 다른 각반에서 내과리 들이키면서 자기가 담당하고 앉아있는 케이스 증례 보고하는 것들이 연구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모아서 연구화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케이스 리포트 다 IR 보고가 되냐
제가 볼 때는 고부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해서 손해보진 않으니까. IRB가 선생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신 데 알면 정확히 모르지만 IRB 낼 때마다 연구비도 없는데 심사비 내세요라고 계속 이렇게 추징을 하면은 아마 안 내시는 게 더 유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돈 안 내신다면 내서 손해보시면 없잖아요. 그래서 받는 게 좋거든요. 왜 연구이고 사람이 되냐면은 작년, 재작년쯤에 아마 건국대 송범근 교수 건이 그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건이었습니다. 본인은 시술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그 시술 결과를 모아서 학회에 발표도 하고 논문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건 뭐죠? 나 연구 아니었는데 IRB-심의상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는 또 연구 아니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사실 연구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일반화된 지식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조사 행위는 다 연구라고 봐야죠. 본인이 연구 계획서를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연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셔야 되고, 연구가 대상이 되는 건 직접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도 하고 또 시술 진단법 사용해서 하는 이런 개입 행위는 다 연구가 되겠죠. 근데 그 밖에 조직이나 혈액 같은 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차트 검사 결과, 인터뷰, 설문, 토론, 구두평가 이런 걸 다 해놓으니까 거꾸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IRB 심의 대상이 아닌 게 뭔데? 를 얘기 중에 더 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꾸로 이렇게 시험관 시험이나 동물 시험만 빼놓고는 병원에서 하는 건 대부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 아주 특이하게는 있죠. 간호부에서 간호부 직무분석 평가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간호부에서 직무분석 평가는 업무평가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일반화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단 그 일반하게 간호부의 그 조사도 간호학술대회에 나가서 발표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일반화된 식으로 내놓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IRB-심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IRB-심의를 받아내고 준비해 두시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도 지금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 보면은 논문 냈더니 논문에서 IRB-심의 받았냐고 물어와서 그런데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라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IRB는 진실성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암만 위험도가 없는 연구를 갖다가 하셨다고 뭘 인정해달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험자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원칙이 있던 부분 때문에 사후에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입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술과 진료를 구분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분이 안 되세요. 제가 저희 병원도 보면 많이 안 되시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써있는 것처럼 실험적 시술 또는 치료법 평가를 위한 계획된 연구 이런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 아니냐 오버랩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시술은 개개인한테 우리가 아까 그 전자분 말씀하신 선의를 가지고 좋게 해주려고 하는 행위고요. 연구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가설을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해열제로 유명한 타이레놀과 브루펜을 가지고 각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해열제가 심도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보고 싶은 연구를 하겠다 했을 때 이거 시술 아니냐라고 하시면 엄격하게는 시술은 아니죠. 그 약을 먹는 환자 입장에서 시술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본 뜻에 숨어있는 것은 그 두 가지 분을 비교하겠다가 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 약을 투약하는 것 자체가 시술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비교드릴 있죠. 진료에서는 대상자 환자죠. 연구에서는 피험자입니다. 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서브젝트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고요. 진료에서는 당연히 표준 치료를 쓰죠. 하지만 연구에서는 대부분 실험적 시도입니다. 아까 타이레놀과 브루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적 시도라는 거는 그거는 적응증 내에서 하는 건 맞지만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시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진료는 서비스죠. 돈 받고 하는 서비스인데 연구는 돈 받고 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그 환자 입장에서 그 피험자 입장에서는 선택인 거죠. 서비스는 무조건 받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연구는 피험자가 내가 할까요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진료와 좀 다르죠. 그다음에 진료는 법률적 의미가 훨씬 더 크죠. 윤리보다는. 왜냐면 치료해줘야 되는 선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연구는 윤리가 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피험자 동의는 정보의 근간 동의를 해야 돼서 다 잘 설명해줘야 되는데 내가 설명 몇 가지를 빼먹고 설명했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그 설명 두세 개를 빼먹었다고 경찰이 와서 수갑 채우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IR에서 심의할 때 연구에서 윤리적 잣대를 더 많이 들이대죠. 법률적 잣대도 많이 들이대죠. 그래서 뭐 IR은 뭐 연구를 승인해주고 그다음에 뭐 고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심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아마 중간 보고 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피험자로부터 동의받는 절차 방법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가 참여한 경우에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라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 제한된 사람이거든요. 자기 결정권이 제한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게 소아죠. 소아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보통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그 보호 체계를 갖추죠. 법정 대리인 보통 부모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얘기하니까 이제 지뢰 건너오셔가지고 그러면 소아는 빼버리고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아까 그 연구 유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정성에 위배됩니다. 소아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내가 임의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빼는 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취약한 피험자는 넣는 게 죄악이 아니고요. 너도 보호 체계를 잘 갖춰서 넣으라는 게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뭐 피험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알려서 요구하죠. 이건 뭐 그런 건데 뭐 고신대 병원이나 저희 병원이나 뭐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RB 지도서도 고신대 병원에 따로 있겠죠. 다만 가끔 이제 물어보죠. 후양력 차트 리뷰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뭐 상식적으로 후양력 차트 리뷰면 뭐 동의서, 피험자 제공된 서면 정보, 임상시험자 자료지, 뭐 보상 정보, 피험자 모집서 이런 것도 필요 없겠죠. 그럼 상식면에서 빠지는 건데 가장 좋기는 IRB 사무실에 전화 번호로 제일 좋습니다. 만든 다음에 만들었더니 왜 뭐가 더 필요하냐,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있으셔가지고 사전에 IRB 행정사무실에 전화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 것처럼 IRB로 뭘 뽑아야 되냐는 것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IRB에다 이걸 보고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IRB에 가진 피험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거든요. 그럼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제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 지득된 정보가 IRB에서 검토할 만한 내용이냐가 가장 키포인트겠죠. 왜냐하면 뭐 그것도 IRB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이런 정보를 보고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IRB에서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정보는 뭡니다. 피험자의 권리 아니면 목적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해야죠. 지금 벌어진 정보나 취득된 정보가. 그래서 그 피험자 권리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하면 당연히 보고가 되는 거고요. 전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보고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줄지 안 줄지 나도 잘 모르겠고 괜히 어정쩡하다거나 아까 1번에 나온 것처럼 IRB 사무실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보고하신 겁니다. 보고하면 IRB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면 땡큐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IRB에 뭘 보고해야 되냐 아까 새로운 과제는 사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된 연구는 다 IRB 보고해야 되는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승인된 연구에서 그럼 또 IRB에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되냐는 피험자의 권리나 안전 복지에 영향을 줄 만한 보고 이슈들은 다 IRB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서인데요. 이 계획서는 지금 약사법에 있어 의약품 임상시험 때는 뭐 이런 내용들 다 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IRB에서 계획서를 받아보면은 연구 계획은 계획서는 하나인데 그 안에 연구 계획이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처음부터 창출해내는 천재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남의 계획서를 다리를 저장해가지고 옮겨서 이제 연구 계획을 적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지우시니까 성적을 맞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기는 전혀 선정 기준에 여성이 들어있지 않는데 막 임신 테스트 들어있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는 물론 이제 남의 계획서를 다리를 저장해가지고 이제 잘된 계획서를 봐야 하는 좋은데요. 다만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의료기 임상시험처럼 이렇게 개입행위가 있는 어떤 경우일 때는 그 항목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빠짐없이 해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저희 많이 시작된 키포인트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례 기록서인데요.
증례기록서는 GCP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개 피험자별로 계획서에 기록된 정보를 기록해서 의뢰자에게 전달하도록 만든 서식. 그렇다면 이 증례기록서에는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의뢰자에게 전달된다는 뜻.